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낙교의 병교수입니다. 자, 오늘 2차 시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자료 모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 특히 교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모은다라는 거, 이 제목만 보시면요, 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이 교재의 내용에서는 2차 시 때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측정하고요. 자, measurement라고 하는 측정하고, 자, 자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샘플링에 관련된 그런 수집 방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조사를 알려면, 자, 우리가 결국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모집단은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전체 집단입니다. 그리고 표본이라는 거는 이 중에서의 일부 집단입니다. 일부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모집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껌 씹기가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껌 씹기를 우리나라 모든 사람 5천만 명을 다, 6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서 6천 명을 가지고 6천 명의 대상을 가지고 껌 씹기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은 이런 이제 조사에서는 6천 명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싶지 않고 6천 명을 가지고 자, 전체 집단, 우리나라 6천만 명의 대상의 결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선거 조사 2,000명을 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호도,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한다면, 여러분들 그 2,000명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럴 때 표본조사라는 걸 우리는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자, 중요한 부분만 좀 위주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 챕터는 꼭 한번 책을 그 산 교재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사고라는 이 교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측정이라는 게 뭔가요? 자, 측정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값에 대해서 숫자로 부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인지 수준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예를 들면 100점 만점 중에서 이 사람의 인지 수준은 50점이다, 60점이다 이렇게 숫자로 부여하는 작업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는 몇 가지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요약할 때 우리가 숫자 형태로 이것을 요약해야 해석하고 분석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자, 측정 예를 한번 보시죠. 학생들의 지능지수, 자, 우리가 IQ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숫자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입생들의 성별, 자, 성별은 남, 여가 될 텐데, 자, 근데 이것도 숫자로 우리가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숫자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도시 간의 거리, 예를 들면 부산과 김해와의 거리 이런 것들은 킬로미터라고 하는 어떤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숫자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것을 수량화, 자, 양적 데이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적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량화해서요, 이것을 비교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 두 도시 간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세 도시 간의 거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김해하고 부산하고 대구가 있다면, 자, 부산을 거점으로 김해가 더 가까운지, 대구가 더 가까운지 비교한다면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측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제가 또 만든 수업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교재의 내용은 좀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설명을 일단 드리긴 드리되 여러분들 제가 진행하는 그 검은색 슬라이드 있죠. 제가 만든 수업제를 하는 그 부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족도가 있는데요. 먼저 명목 족도가 있습니다. 자, 명목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여러분들 자,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건 자, 분류 목적, 단순한 분류.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명목은 뭐다? 단순한 분류입니다. 명목은 뭐다? 단순한 분류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성별. 자, 남자, 여자를 분류할 때에는 이거 어떤 의도가 있어서 1, 2로 분류한 건가요? 예를 들면 여자는 2니까 남자보다 2배 더 뭐가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남자는 1, 여자는 2.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를 부여한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서울은 1, 뭐 부산은 2, 자, 뭐 김해는 3. 이렇게 우리가 코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는 걸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 1이고 부산이 2고 김해가 3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한 거지 김해가 서울보다 3배 커서 3이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단순히 분류를 위해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서 척도가 있습니다. 자, 순서라는 말은 순위, 순서. 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1등, 2등, 3등 할 때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1등, 2등, 3등이 있다면 이 크기는 네, 크고 작고의 관계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예, 1등이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한다면 물론 메달의 가치를 단순히 금운동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위, 2위, 3위니까 순위가 있죠. 네, 아무래도 금메달은 은메달보다는 순위가 더 높을 거고요. 동메달은 은메달보다 순위가 더 낮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대소관계를 가지게 되죠. 단 연산을 성립하진 않죠. 여러분은 은메달이랑 동메달을 합치면 금메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예, 은메달이랑 동메달을 합친다고 해서 금메달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자, 연산이 되진 않아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순서 척도는 등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 선호도, 학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순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순서를 가지고 있죠. 하나만 볼게요. 학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력은 대졸, 고졸, 중졸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학력은 누가 높나요? 당연히 대졸이 높죠. 그 다음 고졸, 중졸 이렇게 높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졸인 사람이랑 중졸인 사람을 합치면 대졸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산을 할 수는 없어요. 자, 뭐 고졸이랑 중졸을 곱하기 하면 대졸이 되는 것도 아니죠. 네, 이거는 구분의 의미를 가지지만 앞서 다른 것처럼 앞서 다뤘던 명목 척도랑 뭐가 다른가요? 순서라는 게 있죠. 자, 대소관계의 의미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얘도 결국 단순히 구분하는 건데 다만 대소관계가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면요. 세 번째는 구간 척도가 있겠습니다. 자, 구간 척도는 우리가 인터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인터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야말로 간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벌은 간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척도를 우리가 구간 척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온도 어떻습니까? 자, 온도는 뭐 0도부터 뭐 100도, 200도까지 쭉 또 파지티브한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온도도 있죠. 네, 0도 미만을 마이너스라고 하죠. 자, 이런 건 구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0도라는 게 절대적으로 온도가 없는 건 또 아니죠. 네, 0도는 온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얼음이 어는 정도 또 얼음이 녹는 그 기준이 0도잖아요. 0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길이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잴 수 있는 간격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구간 척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파트를 제가 검은색 슬라이드,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슬라이드에서 앞으로 길게 다룰 거라서 여기서는 좀 짧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비율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ratio라는 거 영어로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율 중에 뭘 제일 많이 쓰나요? 예, 백분율 많이 쓰죠. 퍼센트 할 때요. 자, 60%다, 70%다, 90%다, 100%다 라고 할 때 백분율은 대표적인 비율 척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4칙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율 척도는 뭐다? 4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이나 절대 온도나 길이나 무게는 간격 척도이면서도 비율 척도인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구간 척도, 즉 간격 척도나 구간 척도를 간격 척도라고 합니다. 자,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때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비율 척도로 뭐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구간 척도로 입력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쓰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척도의 특징.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잘 요약해 놓은 표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는 줄여서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질적 자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를 합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양적 변수. 자, 양적 변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양이라는 거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양적 변수에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왔던 내용을 자,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는 오늘 3가지 배우는데 두 번째는 측정과 자료 얻기였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좀 있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교재의 내용이니까 교재 수준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의 소는 몇 마리다, 닭은 몇 마리다 이런 것들, 올해 쌀 생산량은 어떻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라는 걸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그림을 또 제가 유사한 그림을 또 제 만든 슬라이드에서 쓸 거긴 합니다. 자, PPT에서 검은색으로요. 거기서 자, 보시면 모집단이라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뭐죠? 전체 집단. 자, 전체 집단 또는 뭐 인구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전체를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1번, 2번은 전체를 측정해야겠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는 전체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전체를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가정에서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표본조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전수조사의 반대말이네요. 표본조사는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본이라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 표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샘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 아시죠? 여러분들 뭐 화장품 사러 가실 때, 자, 모든 화장품을 다 써볼 수가 없으니까, 자, 한 5m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의 샘플을 가지고 써보고, 너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화장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때 그 샘플입니다. 그야말로 표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자, 일부 모집단에서 일부를 샘플링. 자, 이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는데 어떠한 법칙을 통해서 자, 아주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4명의 표본을 뽑았죠. 자, 이것이 바로 샘플입니다. 즉,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몇 명만 대상으로 표본이라는 걸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기술 통계인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론 통계는 뭡니까? 이 4명의 대상을 가지고 이 전체 집단을 추정을 다시 하죠. 자, 이게 바로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추정. 자, 이게 바로 이제 통계적 사고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실은 우리는 4명을 조사했지만 이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만 있다면 이 4명은 조사하는 거는 이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명을 잘 뽑아야겠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집단에선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막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특이한, 정말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4명을 뽑았으면 이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경우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샘플링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용어, 여기 나온 용어는 다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단은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들의 전체 모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관심이 있는 대상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자, 여기서 모는 어미 모자예요. 엄마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자, 앞서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표본의 원래 그 예상되는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폐암 환자, 자, 우리나라 폐암 환자하고 담배하고의 흡연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는 동안에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8개 도시의 병원에 대표할 수 있는 병원에서 예를 들면 폐암 환자를 모집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흡연하고의 관계를. 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8개 병원에 그 입원한 환자들의 값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건 아니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폐암 환자,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가 흡연하고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만 조사한 거죠. 자, 이때 모집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샘플링 유닛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을 이루는 개개의 개체입니다. 자,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표본은 뭡니까?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 자, 바로 이 전 슬라이드에서, 자, 이거죠? 전 슬라이드로 보시면, 자, 이게 모집단이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조사를 한 거죠. 자, 전수조사는 뭡니까? 자,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전수조사는, 자, 모집단 자체를 모두 조사하는 거예요. 모두 조사하면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그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일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 자, 그러니까 일부만, 즉 표본만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수조사는 왜 하느냐? 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런 건 표본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거 현황이 어떤지를 조사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중에 10%만 뽑아서 주거 현황이 어떻다라고 추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조사하고 주택 형태를 조사하는 거니까 전수조사 모두 다 조사하는 게 맞죠. 자,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사실은 표본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 전수조사 차이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모수랑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특정치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자, 관심 대상, 즉 모집단으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자,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표본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본조사는 왜 하느냐? 자, 표본의 정보를 일반화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원래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 표본이라고 하는 일부 대상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 표본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 표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 모집단의 특성을 가능한 한 근접하게 나타내는 표본.
즉, 자, 모집단과 가장 유사한 집단이죠. 유사한 표본이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대표성이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인제대학교 학생 중에 제가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사과를 좋아하는 비율이라기보다 사과를 얼마큼 좋아하느냐를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한 10,000명 학생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만 조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것은 표본 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그 100명이 만약에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아웃사이더인 학생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를 조사한 거니까 여기서 조사로 얻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대표성이 있는 집단, 즉 대표 표본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 모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편의와 척도라는 우리가 그런 용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 다른 말로 빗돌림이라고 합니다. 자, 빗돌림이라고도 하고요. 뭐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영어 용어로 보시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한글로 제가 써드릴게요. 자, 바이어스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것은 뭐냐? 표본이 반복 추출이 되다 보면 각 표본에서 구해지는 통계값이 자, 참값, 자, true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참값을 알고 싶은데 아무리 잘 조사를 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편의, 빗돌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편성이라고 하고요. 자, 측정 결과 한쪽으로 일관되게 표현되는 현상, 이런 것들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책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수업 듣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교양책으로 하기에는 좀 내용들이 어렵고 그것도 자세히 풀어져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자, 결국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은 측정된 결과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편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편의가 없어야 한다. 라는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도라는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 민감도, 뭐 특이도 할 때 그런 것들인데요. 자, 요 그림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자, 편의는 있지만 이 관역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맞췄죠.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높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격할 때 관역은 잘못 맞췄지만 어떻습니까? 차이는 거의 없죠. 자, 이런 건 좋은 거고요. 좋다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목적에 맞게만 잘 조사한다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도도 낮고 편의도 없는 경우고요. 자, 이거는 보세요. 편의도 있고 정도도 낮은 경우요. 자, 분산 이렇게 삐져삐져 잘못 맞고 있고 엉뚱한데 관역을 보고 있죠. 얘는 관역은 제대로 봤는데 정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 모여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편의도 높고 정도도 높은 경우.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과 자료 얻기에서 통계조사와 비교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줄여서 얘기하자면 조사와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survey라고 하죠.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survey가 있고요. 실험은 experiment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survey,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다양한 전공에서 지금 오셔서 듣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듣는 그 전공에서 보면 주로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전공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또는 의학, 뭐 보건학은 아니겠네요. 네, 또는 뭐 재료를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실험을 담당하겠죠. 공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서베이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흡연이 폐에 미치는, 폐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놓고 한 사람한테는 억지로 담배를 피게 하고 또 한 집단한테는 담배를 피지 않게 해서 폐암 걸릴 때까지 이거를 계속 추적한다. 이거 사실 불가능하죠. 윤리적으로 어긋나잖아요. 자, 그래서 실험 연구보다는 때로는 조사 연구가 또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인과성을 파악하느냐에 대해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교재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연구는 여러분들 인과성에 좀 가깝고요. 자, 서베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연관성에 좀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검은색 슬라이드 제가 만든 수업 자료에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짠. 자, 비교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실험에서는 처리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고 대조 집단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감기약의 효과를 분석하고 싶다. 예, 뭐 백신의 효과를 분석하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들 뭐 처리 집단, 대조 집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자, 치료 효과를 분석을 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측정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이 분명해야겠죠. 자, 그리고 측정의 데이터는 주어진 목적에 적합한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 데이터가 타당하냐 또는 신뢰로우냐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만든 수업 자료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는 이런 주제를 안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좀 용어가 어려우면서 내용이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업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따로요. 자, 이어서 지우고요. 자, 측정의 신뢰성은 한마디로 뭐냐? 자, 얼만큼 일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측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요. 이거는 매번 측정할 때마다 얼만큼 같은 값을 보이느냐. 측정 시마다 같은 값을 보이느냐가 우리 신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IQ 검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IQ 검사는 우리가 지능이라는 걸 측정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웩슬러 검사라는 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지능이라는 걸 측정하는 IQ 검사가 검사할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쩔 때는 85가 나오고 어쩔 때는 130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6개월에 쟀더니 90이 나오고 어쩔 때는 또 150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85면 거의 뭐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 85 미만이죠. 경도 수준의 지적장애죠. 그러면 이 사람은 150 이상이면 또 멘사 회원이에요. 멘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랑 모아놓은 저기 클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경도 인지장애인 거예요? 아니면 멘사 회원인가요? 알 수가 없죠. 이 검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들쑥날쑥 갑자기 똑똑해졌다가 갑자기 좀 어두워졌다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건 매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만큼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같은 값을 보이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학생 순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이거는 신뢰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거는 매번 칠 때마다 뭐 들쑥날쑥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짠,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엔 표본 추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은 우리가 결국은
표본을 잘 추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전수조사, 자, 이거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체 집단을 조사하는 거에 비해서 표본만 조사한다면 시간적이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표본 조사라는 게 아주 대표성 있게 이걸 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잘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자, 샘플링은 표본 추출입니다. 표본 추출. 자, 아주 정교하게 표본이 추출되어 있는 자료라면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대표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조사하더라도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출구조사도 하고 하죠. 출구조사도 일종의 우리 표본조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구조사 데이터랑 실제 대선 결과랑 거의 맞아떨어지죠, 요즘에는. 자,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이거를 추출해서 분석한다면 표본조사만으로도 전수조사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요. 자, 표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 뭐냐면요. 자, 랜덤으로 뽑은 표본에서 일어나는 오차를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랜덤성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자,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표본 오차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자, 랜덤성, 이것은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무작위 추출. 우리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으려면 자, 표본을 아주 무작위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성 무작위로 뽑지 않고 이제 어떤 조사자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바이어스, 편견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고 편의 추출, 만약에 제가 그 연구자가 조사자가 편리한 대로 추출하는 걸 우리가 편의 추출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표본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은색 슬라이드 제가 만든 수업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교재의 내용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무작위 추출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 첫 번째는 무작위 추출이 안 돼서 네. 자, 무작위로 뽑아야 이제 표본이라는 게 오차가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오차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의 비동질성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모집단이 동질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오차가 매우 크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표본 추출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집단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결국 서로가 모집단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흡연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고요. 비흡연자는 미국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집단이 지금 서로 다른 거죠. 물론 뭐 흡연이라는 게 인종을 떠나서 뭐 폐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폐암이라는 게 꼭 흡연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 모집단을 같이 동질한 모집단을 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야 합니다. 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지우고요. 자, 표본 오차를 줄이는 방법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 오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편의를 제거합니다. 자, 편의라는 게 바이어스였죠. 네, 그래서 바이어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랜덤하게 뽑으면 됩니다. 랜덤 추출. 아까 보셨던 무작위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할 때 제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무작위로 추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표본 추출 과정에서 아주 조심해서 뽑는 이른바 샘플링이라고 하는
표본 추출의 계산을 해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클수록 좋습니다. 적은 집단을 조사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집단을 조사한다면 아무래도 모집단의 대표성을, 모집단을 더 대표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우리나라 6천만 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사가 있다면 6천만 명 중에서 예를 들면 6만 명을 뽑는 게 6천만 명 중에서 600명을 뽑는 것보다는 좀 더 표본 오차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표본 크기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 좋은가요? 자,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하는 2번이 제일 좋고요. 자, 어쨌든 표본 오차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표본 오차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응답 오차와 응답 오차와 처리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보시고 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 책이 원래 교양적인 책으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내용이 동계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서 나온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고요. 자, 이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에 대해서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추출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확률 표본 추출은 결국은 확률을 미리 사전에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확률을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특정한 표본이 선정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표본에서 계산된 추정 결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차 확률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자가 되려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냥 표본 추출 방법에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리 사전에 확률을 계산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걸로 단순 랜덤 추출, 층화 추출, 계통 추출, 집약 추출 등이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본 추출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추출된 표본이요, 선정된 확률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표본에서 얻어진 추정 결과에 대한 정도만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에 의한 표본 추출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냥 뽑은 거죠. 그래서 편의 추출이나 유의 추출, 할당 추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편의, 유의, 할당 추출 같이 알아두시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탐색적 수준에서 데이터가 어떤지 볼 때 모집단의 특성을 그냥 대충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조사를 한다. 자,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 보셨던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미리 표본 추출, 표본이라는 걸 추출할 때, 자, 다시 정리하면 모집단으로부터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때 확률을 미리 계산하는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확률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확률 표본 추출은 자, 사전에 표본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사전에 표본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추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점은 제가 감안하고요.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표본 조사에서의 랜덤 추출 방법들 또는 확률 추출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단순 랜덤 추출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자, 크기가 n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크기를 얘기합니다. 가능한 표본들을 추출할 때 확률이 모두 같아지도록 뽑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룹별로 1그룹 5명씩 짝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5명마다 한 명씩 이렇게 표본을 대표성 있게 여기서 하나 뽑고 저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추출될 확률을 모두 같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거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뭐다? 난수표입니다. 자, 난수표가 뭐냐고 나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난수표가 뭔지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난수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이게 우리가 조사하는 데이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놓고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40명 중에서 5대5로 A 치료를 받게 하고 B 치료를 받게 한다면 제가 이 15명, 15명 나눠야 되는데 제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A 치료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B 치료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부여되어 있는 이 임의의 숫자 있죠. 이것이 임의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만든 숫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의로 컴퓨터가 만들어준 숫자인데 이걸 보고 홀수인 사람들은 A 치료, 짝수인 사람들은 B 치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난수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 난수라는 거는 그냥 임의로 만든 숫자였네요. 네,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숫자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 참고한다라고 해서 난수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층화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각 층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에 사람을 뽑는다 할 때 부산에 한 15개 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구마다 구라는 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구에는 인구가 더 많고 특정 구에는 인구가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동 단위로 또 층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동 단위에서 5명당 1명씩 뽑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동이 더 많은 동은 더 많이 뽑힐 거고요. 자, 동이 좀 더 적은 동은 덜 뽑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층을 나눠서 하는데 자, 이것을 층을 나눈다고 해서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층은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구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동 단위였죠. 그래서 구보다는 동이 더 작은 단위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층화 추출을 하면 계층 내에서 동질적으로 사람들이 구성될 수가 있겠죠. 만약 층화 추출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산에서 500명을 뽑고 김해에서도 500명을 뽑는다면 여러분들 김해 인구보다 부산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500명씩 뽑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김해 사람들이 표본이 더 많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주지별로 층을 나눠서 미리 사전에 확률을 계산하는 걸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층을 나눠서요. 그 중에서 자, 여기는 수가 더 많으니까 2사람을 뽑고요. 여긴 수가 적으니까 1사람만 뽑고 자, 이런 식으로 뽑는 걸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사례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이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교재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통 추출은 우리가 추출 단위를 차례대로 나열한 후에 표본을 일정한 간격으로 취하는 추출을 우리가 개통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1번부터 24번까지 사람이 있다면 자, 이게 모집단이죠. 이 전체 집단 중에서 번호를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예를 들면 자, 네 번째 오는 3번 뽑은 이후에 자, 네 번째 온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3번이 뽑고 나서 네 번째니까 자, 4번, 5번, 6번 지나고 7번을 뽑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니까 8번, 9번, 10번 떼고 11번에 또 뽑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니까 11, 12, 13, 14에서 15번 뽑고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개통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은 뭔가요? 자, 추출 단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자, 4명 간격, 3명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뽑는 것을 개통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교재 내용으로 우리가 2시간 분량을 꽉 채워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개통 추출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잡지사에서 여러분들 구독자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독자 5만 명 중에서 자,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려고 합니다. 5만 명을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1000명만 조사하자라는 게 핵심이죠. 자, 이때 만약에 단순 랜덤 추출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난수표, 자, 1000명에 대해서 임의로 숫자를 막 부여해서요. 그 중에서 1000명만 따로 뽑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개통 추출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50명 중에 1명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만 명까지 번호를 쭉 부여한 다음에, 자, 50번째 사람이 1번이 되겠고요. 100번째 사람이 2번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1000명이, 이렇게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나 뽑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해당되는 구독자가 그 다음에, 조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통 추출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락 추출은 뭐냐 하면 서로 인접한 조사 단위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선 조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구로 집락,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면 그 옆 동네까지 이렇게 A라는 아파트 옆에 B라는 아파트, C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자, 이걸 같이 묶어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거를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추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락으로 분류하고요. 자, 이것을 랜덤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집락 내의 개체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집락 추출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게 지금 집락 추출법의 예시가 되겠고요. 자, 층화 추출이랑 집락 추출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층화 추출은 층 내에 가능하면 동질적인 조사 단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층 간의 가급적이면 서로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층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할 때 우리가 층화 추출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집락 추출은 그게 아니고요. 각 집락들이 가능하면 이질적인 조사 단위들로, 이질적이라는 게 서로 다른 조사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된 일부 집락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 집락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화 추출과 집락 추출의 차이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의 추출이라는 거는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비확률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즉, 확률에 의해서 표본 추출한 게 아니고요. 조사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추출한 것을 우리가 변이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어떤 표본 조사의 핵심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인데, 일반화하는 거, 해석하는 거에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표성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시는 이런 겁니다. 참고삼아 한번 쭉 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덩이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스노우볼, 눈덩이라는 거는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눈덩이라고 하죠. 자, 조사 대상자를 접촉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약 경험자, 자, 폭력, 요즘 학교 폭력 이런 거 요즘 또 많이 이슈되죠. 그래서 폭력 서클 가입 청소년, 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사 대상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접촉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또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하는 걸 눈덩이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눈덩이 추출은 일반화해서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데 유의가 있습니다. 왜냐?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구의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일반화된 대상은 아닌 거죠. 어떤 확률에 의해서 이 대상을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수업 듣기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잘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 추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의 추출은 우리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뽑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특목고 학생들이 조사한다 할 때 이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특목고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특목고니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 시의 특목고 전체를 조사하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유의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쓰나요? 대표성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를 선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떨 때 효과적이냐? 표본의 크기가 아주 작다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유의 추출, 지금 보셨던 유의 추출, 편의 추출, 눈덩이 추출은 전부 다 비확률 표본, 즉 사전에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 대표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보시고요. 결국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만 유의 추출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할당 추출이랑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교재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참고 삼아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간고사에 출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분 분량을 교재 내용으로 다 2시간 분량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많이 어렵죠? 자, 이거 절 원망할 게 아니라 책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교재가.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수업 자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자,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